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부터 제3과목 유통마케팅 시작하도록 할 거고요. 이제 과목 처음 시작하니까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좀 진행하도록 할 텐데, 사실 제2과목 상권분석 이야기할 때 했던 오리엔테이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 보면, 일단 Q&A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질문사항 있으시면 그 해커스 금융 홈페이지 내에 있는 그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이용해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거기다가 답변 달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강의 교재는 해커스 유통관리사 2급 한 권으로 합격, 이론 플러스 최신 기출형 교재 가지고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4과목 여러분들 공부하실 텐데, 지금 이제 3과목 유통 마케팅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게 될 텐데, 전체적으로 이제 구성들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구성되어 있고요. 그 전체 문항수는 25문항 정도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유통 마케팅 전략 기획, 유통 점포 관리, 고객 관리와 고객 관계 관리, 유통 마케팅 조사 평가 중에 유통 마케팅 전략 기획 중에 가장 많은 출제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물론 이제 그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요 4개 중에 이쪽이 양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통 마케팅 전략 기획에 대한 출제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공부 방법 잠깐 보시게 되면 역시나 상권 분석 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중요한 건 고득점 100점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합격하시면 된다. 그리고 합격은 꽈락 없이 평균 60점만 넘기면 되는 시험이니까 그것들을 좀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사실 말씀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출제 방식 자체가 그 문제은행식 출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문제들을 풀어야지 이런 마인드보다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론들을 정리하면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기출문제를 얹어가는 형태라는 형태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심은 이론 중심 쪽보다는 기출문제에 대한 중심 쪽, 기출문제에 대한 그 비율이 좀 더 높은 것이 더 효율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역시나 과목상으로 4과목으로 구분되어 있긴 하지만 이 4과목이 완전히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과목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목에 대한 내용이 다른 과목에서 출제되는 비중들도 있기 때문에 과목들 간에 오버래핑, 교차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그래서 꼭 과목 구분을 칼같이 해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그 내용 보시게 되면 그 문제 안에, 그러니까 국어적인 문제를 접근했을 때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형태의 문장들을 생각보다 많이 품고 있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에 답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고려해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그 문제를 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답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종 계산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계산 문제 생각보다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포기하지 않을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게 되는 거고, 뭐 기본적인 내용 자체는 제가 상권 분석 쪽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간단하게 언급해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 거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1장 유통 마케팅 전략 기획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 거고요. 제1장에서 이제 첫 번째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 드릴 거냐면 제1절 유통 마케팅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첫 번째, 일단 유통 마케팅의 개요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 개요 안에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일단 유통 마케팅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 마케팅이 뭔지에 대한 개념적인 측면부터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겠죠. 근데 어차피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은 아니니까 기본적인 개념들을 잡는 문제니까 그냥 마케팅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그 제가 일반적으로 마케팅 이야기할 때 영문 표기로 말씀을 드리면 마켓, 시장이라는 거고요.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벌어지고 있는 일을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시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크게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2가지가 바로 뭐냐면 소비자들의 집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과 소비자가 만나는 공간이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기업과 소비자가 만나는 공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렇게 기업과 소비자가 만나서 뭘 할 것이냐 라는 건데 이 뭐가 바로 뭐의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교환 활동 또는 거래 활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뭔가 주고받는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보시면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소비자와의 교환을 창조하기 위하여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개념 정립, 가격 결정, 촉진 및 유통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는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그런 것 같다고 넘기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케팅이라는 용어는 시장을 의미하는 마켓이라는 단어와 활동을 의미하는 ing의 합성어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 시장이라는 용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는 건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자 또는 판매자, 다시 기업과 고객, 소비자가 만나는 장소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집단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ing는 교환 활동 또는 거래 활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 것이 요 내용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단 마케팅 자체에 대한 개념은 잡아드렸는데, 좀만 더 가시면, 근데 이러한 마케팅은 이제 기업이 뭘 하게 되냐면 소비자들에게 효용을 제공하기 위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해 주게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재화라는 것은 다시 소비 목적에 따라서 최종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소비재와 중간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로 나누어져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 드리는 최종 소비와 중간 소비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는 건데, 일단 기업부터 재화를 전달받으면 그걸 써서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그걸 우리는 최종 소비라고 하는 거고, 이러한 최종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재화를 소비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경우도 있냐면 그 재화를 가져다가 뭔가 새로운 걸 또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형태의 소비를 중간 소비라고 하는 거고, 그러한 중간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재화를 산업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그 범위에 따라서 소비재 마케팅, 산업재 마케팅, 서비스 마케팅으로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일단 마케팅이 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잡아드렸거든요. 그럼 여기다 이제 어떤 얘기를 얹어서 가시냐면, 이게 마케팅인데 이 마케팅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관점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케팅 개념 또는 마케팅 관리 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이거 역시 쭉 여러 가지 얘기들 들어가 있긴 한데 뭐 하나씩 쭉 그대로 보시는 것보다는 좀 흐름적으로 가시는 게 좋기 때문에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케팅 개념이라는 거고요. 일단 뭐부터 정리가 좀 되셔야 되냐면 이 마케팅 개념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어디부터 시작을 하게 되냐면, 역시나 마케팅은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관계가 되는데 과거에는 기업의 힘이 더 컸을 거예요. 그리고 기업의 힘이 더 컸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을 이야기하냐면 초과 수요의 상황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요. 시장 상황 자체가 초과 수요라면 당연히 기업은 어떻게 하기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수요는 충분하니까 무조건 만들기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이름 붙여주냐면 생산 개념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개념 또는 마케팅 관리 철학은 생산 개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초과 수요가 완화되어 갔을 거예요. 그러면 초과 수요가 완화되어 갔다는 것은 힘이 살짝 소비자에게로 갔다는 얘기가 되니까 소비자가 이제 제품을 선택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게 되는데, 그 기준이 바로 뭐였던 거냐면 품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은 품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한 개념에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뭐가 되냐면 제품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다가 시간이 더 지나면서 이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초과 수요에서 시작해서 초과 수요가 완화되어 갔으니까 그 다음에 초과 공급의 상태가 되었을 거고요. 초과 공급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기업들이 재고를 막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기업들은 재고를 막 쌓아놓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그 재고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최대한 빨리 처분하고 싶었겠죠. 그리고 그 재고의 처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기를 판매 개념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고를 싹 다 처분했어. 그럼 이제 싹 다 처분했으니까 다시 기업은 많이 만들기 시작을 했을까요? 이미 한번 고통을 겪었으니까 이제 무조건 많이 만들 수는 없었을 거예요. 이제 팔릴 만한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을 거고요. 팔릴 만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념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케팅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마케팅 개념이 발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케팅 개념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개념이 추가되는 형태로 발전하죠. 그리고 그걸 우리는 사회지향적 마케팅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마케팅 개념은 생산 개념, 제품 개념, 판매 개념, 마케팅 개념, 사회지향적 마케팅 개념 순으로 발전되어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순서 일단 좀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개념들 좀 잡아 가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장표까지 보겠지만 키워드 다시 한번 떠올려 드리면 생산 개념은 초과 수요, 대량 생산 정도가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품 개념은 품질 개선 또는 품질 향상, 판매 개념은 초과 공급 또는 재고 처분 뭐 이런 것들, 마케팅 개념은 고객의 욕구 파악, 사회지향적 마케팅 개념은 마케팅 개념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추가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 내용도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산 개념 보시게 되면 초과 수요 상황이라는 표현 들어가 있고 생산만 하면 문제가 없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생산 증가 또 즉 대량 생산에 초점을 맞춰놓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소비자 욕구를 간과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생산 개념과 관련된 내용들이 된 거고요. 계속 보시면 그다음에 쭉 보시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용 우위 전략 같은 것들을 추가하고자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생산 개념 쪽에 대한 이야기 다 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제품 개념이고요. 역시나 생산 개념에서 판매 개념으로 이전되는 과도기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품의 품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판매 개념 역시나 초과 공급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초과 공급은 기업이 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재고를 소진시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역시나 판매 개념이니까 판매 증대를 위해서 광고와 판촉을 강화하고 영업력 확대를 모색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단순히 거래를 성사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여전히 소비자 욕구와 선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다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소비자 욕구와 선호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단계가 왔던 거고 그게 바로 마케팅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마케팅 개념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거 고객의 욕구를 파악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욕구 파악과 장기적 고객 만족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라는 거고 역시 똑같은 얘기입니다. 고객의 욕구를 이해하고 반응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는 거고 결국 이제 마케팅 개념 고객의 욕구 파악이 가장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객 지향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고객 지향적이라면 고객의 욕구 파악에서부터 충족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기업의 관점이 아닌 고객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마케팅 개념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이 추가가 돼서 사회지향적 마케팅 개념이라는 것이 등장한다는 거고요. 역시나 이게 키가죠. 마케팅 개념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추가된 개념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러한 사회지향적 마케팅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친환경 마케팅 또는 그린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지속가능 경영 같은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이 마케팅 개념 또는 마케팅 관리 철학과 관련된 이야기들 다 정리해서 보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연결시켜서 가시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마케팅의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냐라는 건데 이 개념들이 발전되는 과정에서 마케팅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판매 개념과 마케팅 개념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케팅은 판매 개념에 입각한 마케팅과 마케팅 개념에 입각한 마케팅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판매 개념에 입각한 마케팅을 고압적 또는 푸시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요. 마케팅 개념에 입각한 마케팅을 저압적 또는 풀 마케팅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장표 보시면 마케팅의 유형은 고압적 또는 푸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과 저압적 또는 풀 마케팅이라는 것의 형태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뭐 장표 내용 쭉 보시면 되겠지만 요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용어 몇 개만 좀 얹어드립니다. 그럼 이제 어떤 형태가 될 거냐면 판매 개념, 재고를 처분하는 것만이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면 재고를 처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소비자가 뭐라고 떠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보는 기업에서부터 소비자 방향으로만 흘러가기 때문에 이러한 고압적 또는 푸시 마케팅을 선형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요.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저압적 또는 풀 마케팅은요. 당연히 소비자가 제품을 가지고 간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기업에서 소비자에게로 흘러간 다음에 다시 소비자로부터 기업에게로 흘러왔을 거예요. 그래서 저압적 마케팅은 정보가 순환한다라고 해서 순환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씩만 더 얹어두면 모든 내용 다 끝나긴 하는데 역시나 판매 개념은 재고를 처분하는 것만이 목적이니까 생산 이전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까요? 생산 이후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까요? 생산 이후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생산 이후에 실시하는 마케팅이라고 해서 후행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마케팅 개념은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고객의 욕구는 생산 이전에 파악을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생산 이전에 실시하는 마케팅이라고 해서 선행 마케팅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마케팅 개념의 발전 과정과 마케팅의 유형에 대한 얘기들 다 보신 거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압적 마케팅 보시게 되면 판매 개념에 입각한 마케팅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욕구는 무시한 채 기업의 내부적인 관점에서 생산 가능한 제품들만을 생산하여 판촉을 통해 판매하는 마케팅 활동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고려하지 않는 선형 마케팅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행적 마케팅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다 말씀드리고 이제 그런 것들 백업하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죠. 반대로 저압적 마케팅이라는 것은 마케팅 개념에 입각한 근거한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소비자 욕구를 파악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을 반영하는 순환 마케팅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이전에 수행하는 선행적 마케팅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마케팅의 유형과 관련된 이야기들까지 다 말씀드린 거고요.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케팅 개념과 마케팅의 유형과 관련된 이야기들까지 전부 다 일단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그렇다면 이런 마케팅 어떠한 절차 과정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고요. 그냥 간단히 확인만 하시면 될 텐데 제일 위에 마케팅 목표가 있을 거고요. 그 목표에 따라서 마케팅 기획, 마케팅에 대한 환경을 분석하는 절차가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환경이 분석되고 나면 이제 목표 시장을 선정할 거고 그 목표 시장 선정의 결과로 제품 포지셔닝을 할 거고요. 그걸 포지셔닝을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케팅 믹스를 개발한 다음에 그 마케팅 믹스를 구체화시키는 활동들을 수행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 마케팅 믹스라는 것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 네 가지가 제품, 가격, 유통, 촉진이라고 하는 네 가지. 그리고 이 네 가지가 영문 표기 알파벳 P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4P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마케팅의 과정과 관련된 이야기들 정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마케팅과 관련된 용어들 역시나 이제 그 유통관리사 시험 목적 그 특성상 용어들을 좀 자주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런 마케팅 관련 용어들은 어떠한 것들인지 쭉 한번 개념적으로 확인해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제일 첫 번째 전사적 마케팅. 예, 뒤에 내용 보시면 될 텐데 말 그대로 전사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기업 전체에서 마케팅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 마케팅은 마케팅 부서에서 수행할 거예요. 근데 마케팅 부서에서 수행되는 마케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전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수행되는 마케팅을 우리는 전사적 마케팅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조직의 최고 경영자를 포함한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마케팅적 사고와 행동을 하는 것, 결국 조직의 최고 경영자를 포함한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이게 바로 전사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다음 두 번째 내부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마케팅이라는 것은 고객을 대상으로 수행되는데 이 고객이 그 경영학적으로요 개념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고객은 전체 시스템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시스템 밖에 있는 외부 고객과 전체 시스템 안에 있는 내부 고객으로 나누어지고요. 그랬을 때 외부 고객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소비자가 되고 내부 고객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종업원이 돼요. 근데 우린 지금 내부 마케팅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내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내부 고객은 종업원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부 고객 또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마케팅을 우리는 내부 마케팅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세 번째, 계몽 마케팅. 말 그대로 소비자들을 계몽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가 되냐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돼 있다는 사실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이 내용 보시면 기업이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기업이 소비자에게 국가와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과 중요한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 이를 알리며 홍보하는 마케팅을 의미한다. 역시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표현이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VC 마케팅, 매복 또는 잠복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대형 스포츠 행사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대형 스포츠 행사 같은 것들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스폰서가 있죠. 근데 한 제품에 대해서 한 기업만이 스폰서가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스폰서가 아닌 기업들이 그 좋은 마케팅 기회를 포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스폰서가 아닌 기업이 스폰서인 기업에게 묻어가면서 마케팅 수행하는 거, 그게 바로 MVC 마케팅 또는 매복 또는 잠복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의 공식 후원사가 아닌 기업들이 그 로고를 정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슷한 언어적 유의 등을 교묘히 활용하여 수행되는 마케팅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다섯 번째, 바이럴 마케팅 들어가 있고요. 여섯 번째, 버즈 마케팅 들어가 있는데 얘는 두 개 좀 비교하는 관점으로 가시는 게 훨씬 바람직하세요. 그러면 이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는 건데 역시 마케팅 활동이고요. 이 마케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냐면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효용을 제공해 줄 겁니다.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요, 이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채널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뭐였냐면 오프라인이라는 채널을 이용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어떤 채널이 생겼을까요? 온라인이라는 채널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바이럴 마케팅과 버즈 마케팅이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랬을 때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때 온라인을 이용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이럴 마케팅 또는 바이러스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고요. 오프라인을 이용하는 경우를 버즈 마케팅 또는 입소문 마케팅 또는 구전 마케팅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은 온라인, 이쪽은 오프라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 헷갈리시면 역시나 이제 객관식 문제 정답이 하나하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게끔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서 얘기하는 버즈요. 이 버즈는 꿀벌이 윙윙윙윙 거리는 것을 버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꿀벌이 윙윙윙윙 거린다는 것은 온라인일까요? 오프라인일까요? 오프라인에서 윙윙윙윙 거리는 거죠. 그래서 버즈 마케팅은 오프라인과 관련돼 있고 바이럴 마케팅은 온라인과 관련돼 있다고 보시면서 바이럴 마케팅과 버즈 마케팅에 대한 개념 차이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렇게 정리하면서 이 두 가지 내용들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에 일곱 번째, 뉴로 마케팅. 여기서 얘기하는 뉴로라는 것은 요 뇌과학, 뇌과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뉴로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비자의 무의식에서 나오는 감정과 구매 행위를 뇌과학을 통해 분석해 기업 마케팅에 적용하는 기법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보시면서 뭐 잠재의식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뉴로 마케팅에 대한 개념들을 잡아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캐즘 마케팅이라는 거고요. 일단 이 캐즘이 뭔지에 대한 개념을 잡으시면 이야기는 다 되는데, 이 캐즘이라고 얘기하는 거 영어 단어로 단절면 또는 단층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때 단절면 또는 단층이 생겼을 때 그냥 내버려두면 단절돼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단층 또는 단절면을 이어가기 위해서 뭔가 수행되는 마케팅이 있을 거고, 그걸 우리는 캐즘 마케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 잠깐 보시게 되면 첨단 기술 제품이 선보이는 초기 시장에서 주류 시장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일시적으로 수요가 정체되거나 후퇴되는 단절 현상, 이게 바로 캐즘인데요. 이걸 다루는 마케팅을 캐즘 마케팅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정리하면서 캐즘 마케팅 보고 넘어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넛지 마케팅. 역시 넛지에 대한 개념 잡으시면 되는데, 이 넛지라는 거 역시 영어 단어로 툭 건드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넛지, 툭 건드려준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꼭 그렇게 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툭 쳐주면서 뭔가 방향성을 잡아주게 되는 거고요.
그런 형태의 개념을 이용한 마케팅을 우리는 넛지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이 넛지에 대한 개념을 잡아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간단한 예 한 가지 드리면 우리 이 넛지라는 개념이요. 생각보다 일상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들 뭐 지하철을 타실 때도 마찬가지고 뭔가 표를 끊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줄을 서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줄을 설 때 그 바닥에 보시면 그 발바닥 표시가 쭉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그 발바닥 위에 서셔야 될까요? 사실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발바닥 위에 가서 쓰시잖아요. 요게 바로 넛지예요. 그러니까 꼭 그 위에 서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뭔가 표시가 돼 있으면 왠지 그쪽으로 유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넛지의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종래의 마케팅이 상품의 특성을 강조하고 소비자가 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과는 달리 소비자가 선택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유연하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접근한다.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드럽고 유연하고 부드럽다는 것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향성만 좀 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되 선택의 자유는 여전히 개인에게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넛지 마케팅에 대한 것들 정리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0번째 코즈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고요. 역시 여기서 하는 코즈는 대의 명분을 위한 죠. 그래서 기업이 환경, 보건, 빈곤 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 즉 대의 명분을 기업의 이익 추구를 위해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소비자의 소비를 통해 기부 활동을 하는 거 역시나 우리 일상생활 하시다 보면 이 제품 구매하시면 일정 부분은 기부가 됩니다 라는 형태로 마케팅 활동 수행하는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코즈 마케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뭐 세 번째 얘기는 똑같은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코즈 마케팅은 마이클 포터가 제시한 공유가치 창출 전략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공유가치 창출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발전된 형태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서 코즈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 보시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요 상황별 마케팅에 대한 얘기 들어가 있고요. 얘가 또 생각보다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내용들 지금 장표상으로 또는 교재상에 있는 표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면 일단 이 수요 상황별 마케팅 전략은 목적상으로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세 가지가 수요 확대, 수요 안정화, 수요 축소라고 하는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목적에 따라서 어떠한 마케팅 전략이 있는지가 일단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일단 먼저 확인해 보시면 수요 확대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케팅, 전환 마케팅, 개발 마케팅, 자극 마케팅, 재마케팅이라고 하는 네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요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 동시 마케팅과 유지 마케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를 축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케팅, 역 마케팅도 이것 또는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디마케팅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항 마케팅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요 꼭지가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땡땡 마케팅이라는 표현 들어가 있는데 이 땡땡 마케팅은 어떠한 수요 상황에 사용 가능한 마케팅 전략인지를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 먼저 전환 마케팅, 뭔가 전환시킨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소비자들 입장에서 뭔가 부정적이라고 판단되는 수요가 있고요. 그런 부정적 수요를 긍정적 수요로 전환시키는 것을 우리는 전환 마케팅이라고 하게 되기 때문에 전환 마케팅은 부정적 수요 상황에서 사용하는 마케팅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개발 전략이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 신제품을 개발하는 전략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기업은 신제품을 언제 개발하냐 하면 고객의 욕구는 존재하되 그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제품이 없을 때 제품을 개발해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고객의 욕구는 존재하되 그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제품이 존재하지 않는 수요 상황을 우리는 잠재적 수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 마케팅은 잠재적 수요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 마케팅 전략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극 마케팅, 말 그대로 소비자들을 자극시키는 거고요. 왜 자극시켜야 될까요? 아무 생각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무수요일 때 자극 마케팅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마케팅. 일반적으로 기본적 마케팅은요. 수요를 확대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한 번에서 안 되니까 한 번 더 할 겁니다. 왜일까요? 계속 수요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감퇴적 수요 상황에서는 재마케팅 또는 이건 리입니다. 리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 확대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환 마케팅, 개발 마케팅, 자극 마케팅, 재마케팅 또는 리마케팅에 대한 개념들 보시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수요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동시 마케팅 말 그대로 수요를 동시화시킨다는 거 왜? 불규칙하니까. 그래서 불규칙 수요 상황에서는 동시 마케팅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유지 마케팅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 기업이 모든 수요를 다 충족시키고 있으니까 그걸 우리는 완전 수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 수요 상황에서는 유지 마케팅이 적합한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요 축소와 관련된 얘기 0 마케팅 또는 D 마케팅, 마케팅을 거꾸로 하는 겁니다. 왜 거꾸로 하냐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요보다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으니까 수요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과 수요에서는 0 마케팅 또는 D 마케팅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항 마케팅 싸워서 없애야 돼요. 왜 없애냐면 해당 제품에 대한 수요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불건전 수요일 때예요. 그래서 불건전 수요 상황에서는 대항 마케팅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수요 상황별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들 전부 다 보셨고 여기까지가 유통 마케팅의 개요 쪽에서 정리하시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시면 이제 유통 마케팅의 환경 분석과 관련된 이야기들 들어가 있고요. 역시 환경 분석이라는 관점에서 뭐부터 이야기하고 있냐면 경영 환경이라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일단 경영 환경이 뭔지에 대한 개념부터 보시게 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내외의 요인들, 기업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상황적 요소, 그러니까 그냥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우리는 경영 환경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런 경영 환경은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시면 되는 거고 밑에 보시면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으로 나눠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적 환경과 거적 환경으로 나누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요 그림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야기는 밑에 내용 등에 한번 쭉 보시면 되는 거니까 잠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 환경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영향 요인은 기업 안에서 영향을 미치는 내부 환경과 기업 밖에서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외부 환경은요, 다시 기업의 입장에서 직접적이고 통제 가능한 환경과 간접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환경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직접적이고 통제 가능한 환경을 우리는 과업 환경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고요. 간접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환경을 일반 환경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 환경은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 통제 가능한지 통제 불가능한지를 가지고 나눌 수 없을까요? 없어요. 있으면 했겠죠. 왜 없을까요? 당연히 기업 안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라면 대부분 직접적이고 통제 가능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세 가지 분류는요 다시 묶여요. 어떻게 묶이냐면 직접적이고 통제 가능한 것과 간접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것으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각각 미시적 환경과 거시적 환경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결국 미시적 환경은 직접적이고 통제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거시적 환경은 간접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어떤 얘기를 좀 할 수 있긴 하냐면 지금 직접적이고 통제 가능하다, 간접적이고 통제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어떤 형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일반적으로 기업은요 산업 또는 시장에 존재하고 있을 거고요. 그 산업이나 시장은 당연히 경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기업에 속한 산업 또는 시장에서 기업 쪽에 영향을 미친다면 당연히 직접적이고 통제 가능할 거니까 그걸 우리는 미시적 환경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업 또는 시장 밖에서 산업 쪽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간접적이고 통제 불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우리는 거시적 환경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걸 이제 그림으로 잡아드리면 어떤 산업 또는 시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A라는 기업도 있고 B라는 기업도 있고 C라는 기업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A라는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산업 안에서 A라는 기업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이건 직접적이고 통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이걸 우리는 미시적 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산업 밖에서 산업 쪽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간접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걸 우리는 거시적 환경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경영 환경은 산업 또는 시장의 경계에 따라서 직접적이고 통제 가능한 미시적 환경과 간접적이고 통제가 불가능한 거시적 환경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만 더. 근데 이러한 거시적 환경은
크게 네 가지 정도가 대표적인 예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네 가지를 일반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긴 하냐면 패스트라고 표현하긴 하고요. 그 영문 표기 앞자를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P는 political, 정치적 환경을 의미하고요. E는 economical, 경제적 환경을 의미합니다. S는 social, 사회적 환경을 의미하고요. 마지막 T는 technological, 기술적 환경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경영 환경의 구분이라는 관점에서 그림 가지고 밑에 내용들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에 대한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미적 환경과 거시적 환경에 대한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듯 하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경영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들 마무리 짓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유통 마케팅의 환경 분석과 관련된 이야기들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제 넘어가시면 이제 소매 고객의 특성 분석. 다시 얘기해서 소매 고객, 소비자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제일 첫 번째 소비자 행동이 뭔지에 대한 내용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사실 상권 분석 중에서 한번 정리했던 내용이라고 기억이 되긴 하는데 소비자 행동 보시게 되면 소비자가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구로부터 구매하는 것 같은 게 구매 의사 결정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구매 의사 결정에는 구매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구매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떤 것인지를 보시게 되면 제일 첫 번째 구매자 또는 소비자의 특성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판매자의 특성, 세 번째 제품의 특성, 네 번째 상황의 특성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매자 또는 소비자의 특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매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좀 다르게 보는 관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조금 다르게 봤을 때는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개인적 요인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사회적 요인에는 사회 계층, 준거 집단, 가족 같은 것들이 있고요. 문화적 요인에는 관습, 가치, 도덕 같은 것들이 있고 개인적 요인에는 인구 통계적 요인, 라이프 스타일, 성격, 학습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정리하면서 일단 소비 행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부터 먼저 정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소비자 행동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개념 하나가 더 있죠. 그리고 그게 바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관여도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관여도라는 개념은 소비자 행동 또는 마케팅 관점에서 생각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물론 내용상으로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관여도냐라는 건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품을 구매하실 때 어떤 제품을 구매하든지 간에 그 제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중요도 또는 관심도라는 것은 동일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그 일반적 가격이 비싼 제품에 대해서는 중요도 또는 관심도가 높을 거고요.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중요도 또는 관심도가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바로 관여도의 의미가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소비자가 특정 제품에 대해 가지는 중요성, 관심도와 자신과 관련되어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러한 관여도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관여도에 대한 개념 잡아서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관여도는 이미 좀 전에 살짝 언급하긴 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관여도가 높은 경우와 관여도가 낮은 경우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관여도가 높은 경우를 우리는 고관여, 관여도가 낮은 경우를 저관여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럴 때 먼저 고관여 보시게 되면 소비자가 특정 제품의 구매를 중요시하여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구매 과정에 깊이 관여하는 경우에 그냥 이해하시면 끝나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의 가격이 비싸고 고관여하에서의 의사결정은 확장된 문제해결 과정으로 의사결정의 모든 단계가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저관여에 대한 특성 보시면 되고 이거 그냥 반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관여는 이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확인해 놓으시면 되고 그렇게 정리하시면서 관여도와 관련된 내용들 정리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행동에 대한 개념 잡았고 소비자 행동과 관련돼 있는 관여도에 대한 개념 보셨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소비자 행동의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게 되는 거고 역시나 유형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니까 뭐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거냐면 기준들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제일 첫 번째 관여도에 따라서 소비자 행동을 나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관여도와 상표 간 차이에 따라서 소비자 행동의 유형을 나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음 세 번째 관여도와 구매 경험에 따라서 소비자 행동의 유형을 나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내용들 하나씩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그럼 먼저
관여도에 따라 소비자 행동의 유형은 어떻게 나눠지게 되냐는 건데 크게 세 가지고요. 포괄적 문제 해결, 제한적 문제 해결, 일상적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관여도란 기준 한 가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쪽으로 갈수록 관여도가 높아지고 반대쪽으로 갈수록 관여도가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나 포괄적 문제 해결 쪽으로 갈수록 관여도가 높아지는 거고요. 일상적 문제 해결 쪽으로 갈수록 관여도가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관여도에 따른 소비자 행동의 유형과 관련된 이야기들 정리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여도와 상표 간 차이에 따른 소비자 행동의 유형에 대한 얘기 들어가 있고 요 매트릭스는 가급적이면 이건 외우세요. 그래서 보시면 관여도와 상표 간 차이에 따라서 관여도는 고관여와 저관여로 나눠지는 거고 상표 간 차이에 따라서는 큰 차이와 작은 차이 두 가지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모두 네 가지의 소비자 행동의 유형이 나오는 거고요. 그랬을 때 고관여이면서 상표 간 차이가 큰 경우에는 복잡한 구매 행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관여인 경우에는 다양성 추구의 구매 행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고관여이면서 상표 간 차이가 작은 경우에는 부조화 감소의 구매 행동을 할 거고 저관여이면서 상표 간 차이가 작은 경우에는 습관적 구매 행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제 외우다 보면 계속 여러분들이 뭐가 헷갈리실 거냐면 복잡한 구매 행동은 고관여이면서 상표 간 차이가 큰 경우고 습관적 구매 행동은 저관여이면서 상표 간 차이가 작은 거라는 것을 잘 안 헷갈리세요. 뭐가 제일 많이 헷갈리시냐면 다양성 추구와 부조화 감소가 제일 많이 헷갈리시거든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끔 아주 얄팍한 차이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비읍이니까 밑에도 비읍인 거예요. 예. 그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다양성 추구와 부조화 감소에 대한 헷갈림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잡한 구매 행동 밑에가 부조화 비읍이 내려오는 거고요. 그럼 이쪽은 다양성 추구 구매 행동, 습관적 구매 행동이 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매트릭스는 가급적이면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여도와 구매 경험에 따른 소비자 행동의 유형 들어가 있고 이것도 가급적이면 좀 외우셔야 되는 표 중에 하나긴 한데 역시나 관여도와 구매 경험이라는 거고요. 관여도는 고관여와 저관여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구매 경험은 최초 구매와 반복 구매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안에서 네 가지의 소비자 행동이 나눠지게 되는데 고관여이면서 최초 구매하는 경우는 복잡한 구매 행동, 저관여이면서 최초 구매하는 경우에는 다양성 추구의 구매 행동을 보이는 거고요. 고관여이면서 반복 구매하는 경우는 브랜드 충성도, 저관여이면서 반복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성적 구매 행동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역시나 이거 외우실 때 좀 잠깐 보시면 앞에서 보셨던 관여도와 상표 간 차이에 따른 분류 잠깐 보시고요. 그 다음에 관여도와 구매 경험에 따른 분류 살짝 보시면 이 두 가지는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그냥 재활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뭐만 차이가 나냐면 여기와 여기만 차이가 나긴 하거든요. 그런데 앞에서는 습관적 구매 행동이라고 쓰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관성적 구매 행동 개념상에 큰 차이 없죠. 그러니까 습관적, 관성적 그냥 비슷하게 엮어 놓으시면 되는 거고 결국 이제 뭐만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여기가 브랜드 충성도이냐 부조화 감소 구매 행동이냐라는 것만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비읍 똑같이 내려오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기억을 좀 도와드릴 수 있을 듯 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소비자 행동의 유형이라는 관점에서 관여도에 따른 소비자 행동의 유형의 분류, 관여도와 상표 간 차이, 그 다음에 관여도와 구매 경험에 따른 차이에 대한 것들 다 확인하셨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소비자 행동의 유형과 관련된 내용들 다 보신 거고 여기까지가 소비자 행동 자체와 관련된 내용들 전부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소비자 행동 자체와 관련된 얘기 보셨으니까 이제 이 소비자 행동을 분석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게 되는 거고요. 이 소비자 행동을 분석한다는 거 앞에서 소비자 행동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구매 의사 결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소비자 행동을 분석한다는 것은 구매 의사 결정을 분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결국 구매 의사 결정을 분석한다는 것은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을 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그 구매 의사결정 과정이 어떠한 순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시면 되는데 제일 첫 번째 뭔가 제품이 필요하다는 욕구, 필요가 인식될 겁니다. 그러면 나 스마트폰 필요해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떤 스마트폰을 사야 되지? 라고 하면서 정보 또는 대안들을 탐색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로 다양한 브랜드들이 도출되면 그중에 뭘 살지를 비교 평가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를 결정하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의 스마트폰을 사게 되면 그걸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은 그 뒤에 뭔가 합니다. 뭐랄까요? 만족도나 품질을 측정하게 되고요. 그걸 우리는 구매 후 행동이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구매 의사결정 과정은 욕구, 필요 인식, 정보 또는 대안 탐색, 대안 평가, 구매 결정,
구매 후 행동의 순서를 가지고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되는 거고 그 사실을 일단 잡아 놓으시면 되는 거고 이제 각 단계별로 필요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욕구 필요인식 단계와 관련된 내용들 들어가 있고 요거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쭉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정보 또는 대안을 탐색하는 단계에 대한 내용들 들어가 있고 얘는 좀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성인데 이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정보 또는 대안들을 탐색할 때 소비자들은 그 탐색 원천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소비자의 머릿속에서 탐색하는 경우와 소비자의 머리 밖에서, 소비자 밖에서 탐색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랬을 때 소비자 머릿속에서 탐색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부 탐색이라고 하는 거고요. 소비자 밖에서 탐색하는 것을 외부 탐색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내부 탐색을 하든 외부 탐색을 하든 탐색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내부 탐색 비용이 외부 탐색 비용보다 저렴해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내부 탐색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외부 탐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다 추가적인 얘기들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럼 이제 내부 탐색을 먼저 할 거니까 내부 탐색의 결과로 도출되는 뭔가가 있겠죠. 그리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상기 또는 환기상표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한 번 더요. 일단 내부 탐색을 먼저 할 텐데 내부 탐색의 결과로 도출되는 대안을 상기상표군 또는 환기상표군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뭐가 얹어질까요? 외부 탐색의 결과가 얹어지겠죠. 그리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려상표군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환기 또는 상기상표군이라고 하는 것과 고려상표군이라는 것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탐색한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이제 외부 탐색의 원천에는 어떠한 것도 있냐는 거고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이제 교재상에 표현돼 있죠. 그리고 세 가지가 바로 뭐냐면 일단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가 있을 거고요. 내가 아닌 다른 소비자가 제공하는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과 소비자가 아닌 다른 중립적인 주체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외부 탐색의 정보 원천은 기업 제공 정보 원천, 소비자 정보 원천, 중립적 정보 원천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정보 또는 대안 탐색과 관련된 이야기들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고려상표군이 도출되고 나면 이제 그걸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평가의 방법은 보완적 평가 방식과 비보완적 평가 방식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당연히 보완적 평가 방식이 뭐고 비보완적 평가 방식이 뭔지에 대한 개념들을 좀 잡아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먼저 보완적 평가 방식 보시게 되면 대안을 평가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여러 가지 중요한 평가 기준을 사용하는 종합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종합적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종합적으로 비교 및 평가하는 방식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정 제품이 어떤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평가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아 만회되고 보완되는 방식. 그래서 이걸 보완적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점수가 낮더라도 다른 쪽에서 점수가 높으면 보완되는 것. 그게 바로 보완적 평가 방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러한 보완적 평가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다속성 태도 모형의 확장 모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보완적 평가 방식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보완적 평가 방식입니다. 한 평가 점수에서 약점, 낮은 점수가 다른 평가 기준에서의 강점, 높은 점수로 보완되지 않기 때문에 비보완적 평가 방식이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보완적 평가 방식보다 대안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우수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비보완적 평가 방식에서는 사전식 또는 속성, 연속 제거식, 결합식, 분리식 같은 방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정리하시면서 보완적 평가 방식과 비보완적 평가 방식에 대한 내용들 정리하시면 되고 그게 이제 대안 평가 쪽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안평가가 끝나고 나면 이제 구매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고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역시 출제 포인트가 있는 내용들은 아니라서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매 결정이 끝나고 나면 구매 후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아까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구매 후 행동이라는 것은 만족도 또는 품질을 측정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되는 거고요. 그런 이제 만족도 품질을 측정하는 결과로서 어떤 것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재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만족하게 되면 재구매할 거고요. 만족하지 못하면 재구매 행동을 자제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가 이제 소비자 행동 분석이라는 관점에서 구매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라는 과정에서 이제 소비자는 어떤 걸 하냐면 정보 처리라는 것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정보 처리는 어떠한 순서를 가지고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순서적인 문제부터 정리를 하셔야 되니까 잠깐 확인해 보면 제일 첫 번째 노출의 단계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지, 세 번째 주의, 네 번째 이해, 마지막으로 기억의 순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순서 일단 정리해 놓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 단계별로 잠깐 보시게 되면 소비자 정보 처리 과정은요, 마케팅 자극에 노출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고요. 근데 그 노출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우연적 노출과 의도적 노출이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말 그대로 우연적 노출은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출되는 거고요. 의도적 노출은 소비자가 의도해서 노출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크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고 요게 이제 노출과 관련된 이야기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노출 그 다음 단계에 뭐가 오냐면 감지라는 단계가 오게 되는데 이 감지는 자극의 강도가 어느 정도 강해져 감각기관이 그 자극을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당연히 그 인지는 자극 강도의 크기나 변화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감지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주의의 단계가 오게 되는데 소비자가 노출된 마케팅 정보에 주목하는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소비자의 심적 자원을 특정 대상에 사용하는 것이고 모든 대상에 그렇다고 소비자들이 모든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습니다. 선별적으로 주의를 기울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바로 주의의 단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주의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해는 유입된 정보의 내용을 조직화하고 그 정보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해가 되면 이제 뭐 할 거냐면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기 기억은 정보 처리의 기능을 가지고요. 장기 기억은 정보 저장의 기능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장기 기억에 저장된 정보는 정보 처리 과정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인출돼서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소비자 정보 처리 과정에 대한 내용들까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시면 근데 이러한 소비자는 어떠한 쇼핑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 몇 가지 이야기하면서 옴니채널을 비롯한 몇 가지 용어들 들어가 있고 이 용어들에 대해서 일단 정리가 좀 되면 되는데 물론 이 옴니채널이 나중에 뒤쪽에 다시 한번 보실 텐데 이 세계는 옴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경로를 이용해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를 옴니 채널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쇼루밍,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의미냐면 어디서 볼 거냐면 오프라인에서 보고요. 오프라인 제품을 살펴보고 구매는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쇼루밍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세 번째 반대도 있습니다. 역쇼루밍 또는 뭐라고도 표현하게 되냐면 웹루밍이라고도 하게 되는데 쇼루밍의 반대니까 온라인에서 제품 정보를 얻은 다음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하는 것 요게 바로 역쇼루밍 또는 웹루밍이라는 것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루밍 온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살펴보다가 여기서 얘기하는 모는 모바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즉석에서 모바일로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쇼핑 행동이라는 관점에서 옴니채널 쇼루밍, 역쇼루밍 또는 웹루밍, 모루밍에 대한 내용들 용어적으로 확인해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소매 고객의 특성 분석과 관련된 이야기들까지 전부 다 말씀드렸고요.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 그 뒷얘기 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